애지중지로 키운 아들을 불효자가 되고 천덕꾸러기로 키운 아들은 효자 된다는 얘기가 있죠. 전 요즘 들어 이 말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키워놓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한 이후엔 부모로서의 책임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살면서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저희 아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예비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저희 집안은 쑥대밭으로 만들게 됐어요. 어디다 말할 것도 없고 알타가 병날 것 같아 자주 듣던 유튜브에 채널을 한번 써봅니다. 남편과 집안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 갖기 전에 그 위에 둘이나 유산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자연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반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들이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아들한테 화 한 번 내본 적이 없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물론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크게 속을 썩였던 적도 없고요. 오히려 크면 클수록 넘치는 기쁨만 주는 자식에 가까웠죠. 시댁에서 물려주신 집 들어와서 살림 시작했는데 저희 사는 곳이 서울에서도 엄마들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이니 학원이니 애들 뒤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해도 제 뜻대로 커주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는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있는 동네인데 참 기특하기도 하죠. 저희 아들은 저 필요한 학원만 딱딱 끊어가지고 다니고 명문대 턱하니 합격하더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 1년 다녀보고선 자긴 회사 체질이 안 맞는다는 것 같다면서 바로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공부 머리는 남편 쪽이거든요. 정말 치맛바람 불어야 할 엄만 교육적으로 영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고 말았는데 엄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안 될 놈은 학원에 가도 나도 안 되고 될 놈은 대충 훑어봐도 된다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1년 반 공부하더니 7급 공무원에 턱하니 합격을 했어요.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하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요. 어쩜 찬이는 그렇게 부모 속 한 번을 안 썩이고 척척 잘도 크냐고요.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 자랑뿐이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었거든요. 힘들게 본 자식이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 아들은 시험 합격해서 일 시작하더니 아주 말라 죽기 직전인 거예요. 아들이 세무직이거든요. 세무 공무원 일 많다 하는 건 저도 주변에서 건너들어 알고 있었는데 출근하고 나면 직장 동료며 민원인들한테 엄청 시달리는지 짜증 한 번 안 내고 순하디 순했던 아들이 집에 와서 한숨 쉬고 짜증내는 날이 많아지고 퇴사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아유, 9급도 아니고 7급인데 엄마 너 공무원 합격만 하고 나면 회사 다니는 거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많아? 그래도 버텨야지 별 수 있겠니? 너 요즘 뉴스 봐서 알 거 아니야. 요즘에 일자리가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 철밥통이 괜히 철밥통이겠어.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다 줄까? 아우 살 더 빠진 것 같아. 엄마가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민호는 그렇다 치고 어찌나 서로 일을 떠넘기는지. 이쪽에 연줄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됐어요. 저 들어가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정년 때까지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철밥통이라는 거 다 옛날 말인가 봐요. 요즘 공무원들은 일의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지 자기는 연줄이 없어서 몇십 년 일을 해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택도 없을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저야 착실하게 직장 생활했던지라 아들 얘기 어디 부탁하고 싶어도 부탁할 수 있는데도 없고 남편이 발이 좀 넓은 편이라서 제가 넌지시 말도 꺼내봤죠. 요즘 찬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인맥 있으면 일하는 게 조금 수월해지기도 한다더라 하고요. 청탁에 청자만 나와도 치를 떠는 남편이 대번에 정색을 하고 남의 돈 받으면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거기다가 국민들 세금 받아 일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잠깨나 쓰면 되겠냐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보면서 애만 타는 거죠. 대기업도 안 맞는 것 같다. 기껏 합격해 놓은 7급 공무원도 저렇게 힘들어해. 이러다가 공무원도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나오면 어떡하나. 솔직히 걱정도 되더라고요. 괜찮은 직장 들어가고 나면 이제 자식 걱정은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결혼할 거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적응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 잡아놓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당장 아들 힘든 거 눈에 보이긴 하는데 미래 생각하면 그게 맞는 일이다 싶어서 옆에서 계속 다들 힘들단다. 좀만 더 버텨봐라 달랬죠.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때려치고 나와 할 만한 게 없다 싶었는지 푸념은 해도 당장 관두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상을 하고 출퇴근을 하던 아들 표정이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샌가 퇴사하고 싶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요. 그래도 요즘엔 일이 예전처럼 많이 안 바쁜가 봐. 죽겠다 소리 입에 달고 살더니 요즘엔 얼굴이 부쩍 좋아진 것 같아서 엄마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적응 좀 한 거야? 아, 나 전보다 좀 덜 피곤한 업무 쪽으로 배치되기도 했고 엄마 나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거든. 나한테 도움도 되고 좋은 사람이라서 조만간 인사하고 결혼 얘기할까 하고요. 우리 둘끼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린 건 아니니까. 뭐? 예, 너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엄마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난 네가 통 여자친구 만난다는 소리 안 해서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아유, 정말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어떤 아가씨인데? 아유, 얼마나 괜찮은 아가씨길래 네가 도움이 된다는 소리까지 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통 누구 만난다는 소리를 안 하길래 어쩔 땐 얘가 혹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그것도 결혼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리에 뛸 듯이 기뻤죠. 요즘 들어 얼굴이 부쩍 좋아진 것 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 좀 해주지. 아, 왜 여태 말도 안 하고 꽁꽁 숨겨놨나 서운한 것도 있었는데 워낙 애가 신중한 성격이니까 확실해지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이제 진짜 나도 아들 다 키웠구나. 감회가 새로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인데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 그게 엄마 국회의원 땡땡땡이라고 알지? 사실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딸이야. 엄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만난 지는 좀 됐는데 여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미안해. 어? 아, 국회의원 딸이라고? 아니 어쩌다... 아, 그래 국회의원 집안이라고. 뭐 하는 집안이냐 묻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못하더니 아들은 꽤나 충격적인 대답을 들려줬어요.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큰 문제 있겠냐 싶긴 하지만 솔직히 그 얘기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국회의원 집안이라고 하면 집안에 돈도 많을 거고 명예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 얘가 속으로 괜히 비교되고 자격지심 느끼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심란한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들이 저한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탈스러운 집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좀 머쓱한 거 있죠. 아직 뭐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오바했나 싶더라고요. 아, 부담은 국회의원 집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오히려 네 말대로 그런 집이랑 사돈 맺으면 나중에 승진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도움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가씨 인사는 언제 시키려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집으로 한번 오라고 그러지. 아, 네가 자리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도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마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순간 아들 얼굴에 난감해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내심 속으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기엔 우리 집이 조금 그런가 싶고 아들 성격상 그렇게 생각도 안 할 텐데 저 혼자 괜히요.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지. 집이 더 부담되려나? 아이, 밖에서 간단하게 밥 한 끼라도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좋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심 서운해하는 걸 눈치챈 건지 아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가 뭐 때문에 서운해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말 안 해도 저렇게 척척 잘 알아채는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또 얼마나 잘할까 싶기도 하고요. 몇 번 신호음이 가더니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아요. 저랑 통화할 때랑은 다르게 또 어찌나 다정하고 살가운지요. 어머니한테 우리 만나는 거 말씀드렸다. 시간 날 때 언제 집에 한번 와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간 언제 괜찮으냐 아들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급하게 핸드폰 음량을 줄이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한참 통화하고 나오는데 뭔가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유, 너네 싸운 거 아니지? 아유, 왜? 그 아가씨가 집에 오기 싫다고 그래? 둘이 결혼 얘기 나온다고 하길래 어차피 와야 할 인사면 하루라도 빨리 얼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그랬지. 아니야, 엄마 싸우긴. 당연히 결혼할 사이인데 우리 집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받는 게 맞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 때문에 사람들 시선 꺼려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천 앞두고 있어서 바쁘기도 한가 봐. 내가 조만간 제대로 자리 다시 마련할게, 엄마. 그래. 아유, 집안에 큰일 앞두고 있으면 신경 쓸 게 많기는 하겠다. 그래, 편하게 와, 편하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너희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덜컥 예비 며느리라는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하루라도 얼굴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비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의 깜짝 발표를 듣고 난 이후에 남편이랑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집 자잘 만나는 것 같은데 애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걱정하는 저에게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나는데 문제가 있어도 지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겠냐고 그래요. 저한테 괜히 걱정을 사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엄마들은 다 아실걸요. 자식 일에 관해서 괜한 걱정은 없다고. 이게 다 수십 년간 애 키우면서 다듬어진 일종의 촉 같은 거죠, 촉. 지들이 마음 편할 때 되면 다시 인사 오겠다는 소리를 하겠지 하고 그 일은 그냥 더 생각 안 하고 덮어두고 말았었는데 우연히 오며 가며 마주치는 동네 사람한테 아들에 대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저희 집 얘기 막 떠들어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이 누구 만나네, 결혼을 할 거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요. 대뜸 찬이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어? 하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아, 왜? 요즘 우리 찬이 얼굴 좋아 보여서? 나도 몰랐는데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니만 자기가 더 티를 내고 다니네. 그래? 아직 뭐 인사한 건 아니지? 아유, 내가 본 게 있어가지고. 이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네. 찬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영 별론 것 같아서 그래. 얼마 전에 요 앞에서 카페에서 봤는데 아가씨가 하고 다니는 게 영 껄렁껄렁한 게 나도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글쎄 카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통화하라고 담배까지 피우더라니까. 뭐? 아니야. 그럼 찬이 만나는 사람은 아닐 거야. 걔 성격 내가 몰라. 그런 사람 100트럭 가져다 줘도 안 만나지. 우리 찬이 어디 기관 사람 만나서 세무상담 해주고 그런 거였나 보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 오해해. 그치? 나도 깜짝 놀라서 그래. 깜짝 놀라서. 하긴 자기 말 듣고 보니까 여자 쪽에 엄청 기분 나쁜 민원인 같은 느낌이 또 있긴 하더라. 하여튼 공무원도 힘들어. 이웃이긴 하지만 워낙 동네에서 말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들이 탄탄대로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은근히 시기 질투도 있어서 또 어쩌다 본 거 가지고 괜한 소리를 하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영 마음이 걸려서 집에 와서 아들 불러가지고 너 요즘 밖에서 민원인 만나냐고 오늘 동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사람들 안 보는 척 하면서 그렇게 보고 괜히 말 옮긴다니까.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하지만 여자랑 그렇게 붙어 있으면
너 만나는 사람 귀에 들어가 봐. 안 좋게 보이지. 다음부턴 회사에서 만나든지 네가 좀 조심해. 가뜩이나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는 집안이라며. 알겠어, 엄마. 내가 더 조심할게. 그 아줌마 무슨 별 얘기를 다 전하네. 아들도 대수롭지 않게 제 얘기에 수긍하면서 자기가 앞으로는 사람들 눈 더 조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반응도 그렇고 설마 하니 그 사람이 제 예비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냐 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들리긴 했지만 동네 아줌마들이 떠들어대는 허튼 소리에 마음 쓰지 말자 하고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로 아들의 행동이 영 찜찜하고 이상한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워낙 바빠서 야근도 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던 아들이긴 했지만 업무 재배치를 받고 나선 그래도 집에 일찌감치 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저희도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은 오밤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차키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자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애가 오밤중에 어딜 간 건가 비몽사몽 전화를 하면 사무관님이 부르셔서 잠깐 나갔다 온다며 한참 후에나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됐죠. 너 요즘 늦은 시간에 너무 바깥으로 불러다니는 거 아니냐? 회식 끝나고 온 놈들이 차 태워달라고 전화하고 뭐 이런 거야? 아님 그놈들은 멀쩡한 대리 놔두고 왜 뻑하면 너한테 전화질이야 전화질이. 다음날 출근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 그래 한동안 잠잠하다 있었는데 회사에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새벽에 전화해서 오라가라고. 그거 완전 직장 내 괴롭힘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에요. 사무관님이랑 둘이서 할 얘기가 있고 해서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한 거야. 피곤하면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차에서 눈 좀 붙이고 하지 뭐. 다녀오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보고 있으면 심란한 거죠. 세상에 애를 새벽에 얼마나 자주 불러내는 건지. 거기 사람들은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건가 싶어요. 뭐 자기가 할 얘기도 있고 잘 보여야 할 사람이라 더 신경 쓰는 거라고 하나도 안 힘들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은 일도 하루 이틀 해야 좋은 거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씩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전화만 울렸다면 주섬주섬 옷 걸치고 나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밥 차려놓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아무리 직장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왜 뉴스에서 공무원들 갑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혹시 내 아들도 저런 거 당하고 있으면 괜히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앓고 있는 거 아닌가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주 천하태평이에요. 원래 보수적인 직장은 그렇게도 한다면서요.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올라가 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별소리 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그러죠. 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렇게 뻔질나게 아들을 불러대는 건가 누군지나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 후 저희 부부는 그 전화의 주인공을 알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미친 상사였냐고요? 글쎄 그게 차라리 상사였으면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없을 텐데 전화의 출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퇴근한 아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화를 받고 그렇게 새벽에 나간 게 제가 중간에 잠에서 깨서 본 것만 벌써 3번이니 당연히 피곤할 법하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병든 닭처럼 골골거리길래 얼른 저녁밥 차려주고 과일 씻어서 가지고 들어가니까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완전히 기절을 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아서 저도 아들 깨지 않게 조심조심 발뒤꿈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랑 저도 거실에서 TV 소리 거의 끄다시피 하고 TV를 보다가 그대로 깜빡 잠에 들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아들과 남편이 시끄럽게 언성을 높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아닌 밤중에 무슨 날벼락이냐 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들 방으로 가니까
남편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아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피곤해서 겨우 잠든 애를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저한테 자기가 방금 누구랑 통화했는지 아냐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 설마 또 전화가 왔어요? 찬이야, 너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아무리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어떤 직장 상사가 이 시간에 사람을 오라가라 불러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출근하고 나면 정식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제대로 얘기도 하고. 당신도 이만했으면 됐어요. 얘가 뭐 나쁜 생각으로 그랬겠어. 자기도 회사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시간 늦었어. 뭐라고 할 거면 내일 해 뜨고 나서 하든지요. 뭐 하고 있어?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그래. 너도 얼른 차, 당신이 이렇게 애를 감싸고 도니까 얘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네가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봐라, 못하겠어? 나 방금 예비 며느리라는 애랑 통화했어. 얘 그동안 그 아가씨 태우러 가느라고 새벽에 그렇게 나갔던 거라니까.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아가씨는 일도 안 하냐? 아주 인사불성이 돼서는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예비 시아버지인지 예비 신랑인지도 모르고 데리러 오라고 혀가 다 꼬여가지고 아이고 참나.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찬이 너 아버지 말씀이 다 사실이야? 그동안 회사 사람 태우러 간다고 하더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 아가씨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시간에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오라가라. 아유, 기가 막혀서. 당신이 직접 통화했어요? 그 아가씨 맞아? 맞대도 그러네. 진동 소리 때문에 깨서 전화기를 꺼야 하나 애를 깨워야 하나 해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딱 봐도 이놈 만나는 그 아가씨라는 사람한테 부재중이 엄청 많이 찍혀 있더라고.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세상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다 꼬부라져서 제대로 말을도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참. 남편 얘기를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평소엔 밤에도 꼭 진동 아니라 벨소리로 전화를 해놓고 자는 애인데 정말 기절할 듯이 쓰러져 자면서 벨소리로 바꿔놓는 걸 깜빡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듣고 계속 잔 거고요. 저희 남편은 막상 TV 소리, 전화벨 소리는 못 듣고 잠만 잘 자면서 진동 소리 울리는 건 예민해가지고 금방 깨버리거든요. 진동 소리가 안 끊기고 계속 들리니까 아무래도 또 회사에서 전화 오나 보다 하고 그거 꺼주려고 아들 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봐도 그 만나는 아가씨인 것 같은 저장명으로 부재중이 10통이 넘게 찍혀 있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아들을 깨울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자기가 갈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전화를 받으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아가씨가 제 아들 목소리가 아닌 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저희 남편한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안 데리러 올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남편이 기가 막혀서 전화기에 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경우가 있냐 없냐 호통을 치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아들도 잠에서 깨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린 거고요. 다음 날 출근이고 뭐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 새벽에 아들 끌어안자다가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다니까요. 전 골이 다 울려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앉아있고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아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요. 너 솔직하게 대답해봐. 그동안 그 만나는 아가씨 연락해서 계속 나갔던 게 맞아? 아니요,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 아니에요. 오늘 딱 처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애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거기다가 결혼한다고 인사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얘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애는 착해요. 오늘은 진짜 실수한 거고요.
속 한 번 안 썩였던 요 며칠 정말 평생 썩을 속을 몰아서 다 썩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짜 오늘이 처음인 게 맞냐, 통화 목록이라도 한번 보여줘라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 새벽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실수라고 오해라고 저러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곤해서 얼굴은 퀭해가지고 있는데 남편도 영 아니다 싶었나 봐요. 아들이 저희한테 살면서 거짓말 한 번을 한 적도 없었고 제가 그냥 이만하자고 애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어주자고 대신에 다음번엔 그런 실수 안 하게 네가 잘 타이르고 얘기를 해라 했죠. 아까 보니까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네가 데리러 한 게 아니었어? 안 데리러 가봐도 괜찮은 거 맞아? 너 피곤하면 내가 대신 운전이라도 해주려고 그래. 아니에요, 아버지. 안 그래도 아까 지인한테 부탁한다고 연락해놨어요. 집 들어가면 연락해주겠다고. 저도 연락받고 얼른 잘게요. 심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 거기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냐고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밖에서 뭐 험한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이라도 데리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날 남편이랑 저랑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심란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괜히 얼마 전에 오며 가며 동네에서 들었던 저희 아들과 만나는 사람을 봤다는 둥 그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그때 봤다던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이 만나는 그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이 아닐까 순간 확 불안해지더라고요. 괜한 헛소문인 것 같아서 남편한테 따로 얘기는 안 전했는데 이런 일까지 있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심란해서 제가 먼저 말을 했죠. 나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던 게 너무 찜찜해서 그래. 아우 쟤는 자기 만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는데 솔직히 이 시간까지 밖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쟤한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는 건 더 이해가 안 되고 당신 말 맞다나 저거 어느 회사 사람이 그래도 봐줄까 말까 한 건데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동네에서 영 걸리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처음에 인사하러 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찬이 제가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실컷 아들 앞에서 믿어주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렇게 불안하면 차라리 빨리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라고 하지 뭐. 생각 있는 아가씨면 그런 실수해놓고도 모른 척 가만히 있겠어? 불편해도 와서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하겠지. 안 그래? 남편은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우리가 직접 보면 안심이 좀 되지 않겠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말 듣고 옳았구나 했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얘기 전해 듣기만 하고 괜한 소문 휩쓸리는 것도 있었고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거 관련 일도 얼마 전에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물론 이런 일이 있어 인사 오기 좀 껄끄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남편 말대로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는 아가씨라면 오히려 이럴 때 인사 와서 신뢰를 범한 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겠냐 싶었죠. 대형 사고를 친 직후라서 그런지 며칠 저희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출퇴근만 하던 아들을 남편이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한바탕 또 혼이 날 거라고 생각한 아들에게 빨리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라고 하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괜히 우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결혼할 사이면 직접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게 맞지 않겠니? 이게 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우리가 그 아가씨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있는 일 아니야. 긴 말 할 거 없어. 더 이상 부모 불안하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인사시켜. 얘기 들어보니까 바쁜 것도 어지간히 다 정리된 것 같던데. 둘이서 한번 상의해보고 날짜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일은 진짜 실수였어요.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도 직접 와서 해야 맞지. 됐다. 니들 편한 시간 맞춰서 집으로 데리고 와. 제가 그때 아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꼭 새우 같다 싶었거든요.
부모랑 결혼할 여자 사이에 꼭 끼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눈치 보면서 등만 터지는 새우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도 자기 아버지 성격 아니까 더 말 못 붙이고 날짜 정해서 데리고 오겠다 힘들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얘기가 잘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2주 후에 저희 집으로 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오기로 약속한 날 핸드폰만 붙잡고 왔다 갔다 하던 아들이 제 아버지 눈치를 슬쩍 보더니 절 조용히 따로 부르더라고요.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냐고 하니까 저한테 사정사정을 해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아가씨 불러서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아이고, 나 정말 서운하려고 그러네. 아무리 국회의원 딸이라지만,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엄마가 어디 살겠니? 어? 너 참 별 걱정 다 한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알잖아. 나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럽고 빼먹는 게 진짜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겠더라고. 이 사람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시의원 말 한마디에도 휘청휘청 하는데 엄마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나 업무 재배치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더라도 엄마가 잘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내가 미리 부탁 좀 드릴게요. 업무 재배치 받고 나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좋아하더니 예비 며느리 아버지께서 그런 것까지 힘을 써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내 자식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면 아버지가 별 말씀 못하시게 엄마가 가운데서 열심히 중재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드디어 얼굴 보기 힘들었던 예비 며느님께서 저희 집에 도착하셨고요. 예비 며느리 딱 보자마자 아들이 왜 인사도 오기 전에 저붙들고 방에 들어가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왜 괜히 저렇게 밑밥을 깔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뭐 말 한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껄끄러웠던 생각들, 예비 며느리에 대한 소문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별로일 수가 없었어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지영씨 인사해. 우리 부모님이셔. 아유, 그래요. 지영씨라고요? 얘기만 들었지 보는 건 처음이네.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걸 꾹 참고 반갑게 맞이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그런 차림새를 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것도 모자라서 치마는 또 어찌나 짧은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평소에 어떻게 사는 건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구두를 아무데나 툭툭 벗어놓고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반가운 마음에 어쨌든 저희 집에 인사 온 사람이니까 악수하려고 손을 잡으니까 손을 확 빼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무안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니까요. 엄마, 이 사람이 악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누가 갑자기 손 잡는 게 싫다고. 아유, 내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실례했으면 미안해요. 춥지? 얼른 들어와요. 이미 기분이야 상했지만 아들이 저한테 부탁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저도 내색 없이 맞아주는데 고개만 까딱 인사를 하고 저희 집을 뭐 동물원 구경하듯이 훑어보면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뭐 대궐 같은 집만 보다가 이런 집 보니까 신기하기라도 한 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니까요. 밥 먹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편한 옷이라도 줄까? 아니면 뭐 덮을 거라도 갖다 줄까요?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예쁘기는 하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네.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한동안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나야 잘 모르지만 원래 큰일 하면 가족들도 다 같이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 인사하려고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마워요. 밖에서 먹으면 불편할까 봐 내가 이것저것 차리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 네. 대체 누가 인사를 하러 온 건지 이 사람이 어색해서 그래요. 그치? 당신 잡채 좋아하잖아. 엄마가 엄청 신경 썼어. 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해서요. 분명히 결혼할 사이라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온 건 예비 며느리인데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하게 아, 네, 아, 그래요. 대답이 아주 한마디를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건 꼭 제가 면접관 앞에서 면접이라도 보는 기분이라 뭐 하자는 건지 싶었는데 남편도 대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더라고요. 누가 인사를 한 건지 모르겠다면서요. 아들은 또 거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런다고 저희 질문에 자기가 나서서 대답을 다 하고 있고 그 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예비 며느리의 성의 없는 태도에 남편도 슬슬 열이 받는 게 눈에 보이고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아들이 말한 것도 있으니까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몇 개씩 그리면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대단한 예비 며느님이 잘 마른 지푸라기에 활활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맛이 별로냐 입에 잘 안 맞냐 물어봐도 좀 하고 깨작깨작 젓가락으로 음식 실컷 헤집어 놓고서 한 소리 하려는 남편을 겨우 붙잡았는데 결국 밥 다 먹고 차 마시면서 참아왔던 게 뻥 하고 터지게 됐습니다. 음식이 영 입에 안 맞았나 봐요. 제대로 못 먹어서 어떡해요? 원래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다가도 자주 얼굴 보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음 달 12일에 뭐 바쁜 일정 있어요? 다음 달이요? 왜요? 얘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집에 만나는 여자 있다고 데려온 적이 있어야 말이지. 친척 어른들도 대체 누구냐고 하고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어차피 결혼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괜찮으면 그날 우리 가족 행사 있는데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가는 거 어떻겠어요? 식당도 넓은 데로 예약해둬서 불편하지도 않을 거고 온 김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얼굴들도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너무 불편하면 안 와도 괜찮고. 아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친척들도 대체 어떤 아가씨를 만나냐고 하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자리 만들어서 각 잡고 소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행사 때 오며 가며 인사하는 게 덜 불편하겠다 싶어서 넌지시 얘기를 꺼냈죠.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 건가 싶어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고 얼른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예비 며느리가 이제 대답은커녕 픽 웃어요. 집에 인사를 와가지고 한 번을 웃질 않길래 마음이 영 쓰였는데 이젠 그래도 좀 편해진 건가 했는데 제 눈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요. 사연을 쓰는데도 기가 막혀서 손이 다 멈출 지경이라니까요. 어머님, 저희 아빠 누군지 아세요? 말이라고 당연히 알지. 국회의원이시라고. 전 또 모르시는 줄 알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내가 왜...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했다니까요. 지금 저 아가씨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다들 벙쪄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입 열고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저희 아빠 줄 타고 싶어서 저한테 엄청 굽신굽신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잔소리 듣기 싫고 말 잘 듣는 남편 필요해서 결혼한다고 했지.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시댁 행사 쫓아다니고 그럴 생각 없거든요. 시댁 행사 참석 안 한다고요. 할 말 다 끝나셨으면 먼저 일어날게요. 어머, 지금 이게 무슨... 이봐요, 아가씨.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깡패가 왔다니까요. 저희 집에 처음 올 때부터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인 것 같다는 생각은 은연중에 있었는데 부모 앞에서 자식 깔보는데 눈이 돌죠.
저 싸가지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와요. 예비 며느린 그 폭탄을 던져놓고 자긴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가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뒤를 따라 나서는데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이 버럭하는 소리에 모두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정치생활 훌륭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가정교육은 아주 개판 날림으로 시켜놨구만. 어디 어른들 말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쯤 되면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가정교육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도 기분이 나빴다 이건지 가자미 눈을 하고 확 돌아보더니 저희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정치활동 열심히 하시느라 제가 좀 덜 배웠거든요. 돈 없고 시간 남아도는 집에서나 가정교육 많이 시키세요. 비꼬듯이 말하는 소리에 남편도 더는 참지 않고 예비 며느리의 뺨을 그대로 쫙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한 대 맞으니까 아주 더 미쳐가지고 뭔데 내 얼굴에 손을 올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를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뜯어 말렸죠. 이런 싸가지 없는 니놈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넌 어디서 이딴 걸 데리고 와서 집안에 먹칠을 시켜. 뭐? 결혼? 기가 막혀서 원. 너 가정교육 잘못 시킨 네 애비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알겠어? 남편은 전화기를 꺼내 저희가 전부 전화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예비 며느리가 상대방의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이게 누군가 하는데 전화기에서 선명하게 땡땡땡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대체 저 국회의원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가 싶었죠. 심지어 엄청 친근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이고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 배지 달고 나서 불편하다고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그쪽 따님 저희 아들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따님이 오늘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를 제대로 내기에 제가 뺨 한 대 올렸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오밤중에 술 먹고 오라가라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예비시댁 어른들 앞에서 제 아들 별 볼 일 없는 인간 취급에 우리 집안을 모욕까지 하는데 큰일 앞두고 계신 분이 자식 단속 제대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아니, 이 사람이 아빠 번호를 어떻게 알아? 아빠 아는 사이야? 안지영, 이 정신 나가... 거기 어딥니까?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완전히 전세 역전이었죠.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딱일 맞았다는 것도 잊었는지 아들에게 남편과 제 아버지가 어떻게 아는 사이냐 물었지만 아들 역시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저도 두 사람이 인연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남편은 화가 가라앉지 않는 듯 다들 거실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하고 예비 며느리 그게 또 지 아버진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이지 아까랑 다르게 심나는 얼굴로 입 꾹 다물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15분이나 됐을까요? 누가 급하게 문을 두들기길래 열어줬더니 전 오며 가며 TV에서 얼굴만 봤던 국회의원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가 아주 애비 정치 인생 초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제대로 교육 못 시킨 제 책임입니다. 뭐하고 있어? 얼른 고개 안 숙여. 선배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선배님 자제분일 줄은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미리 알았으면 제가 더 신경을 쓰는 건데 다 제 불찰입니다. 뺨 맞은 건 난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 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아빠가 굽실거리는데. 국회의원은 들어오자마자 자기 딸 몰골을 보고 이를 갈더라고요. 팔짱 끼고 앉아있는 남편한테 선배님 소리까지 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철없는 딸의 머리를 같이 꾹 눌렀습니다. 이분 아빠 기자 생활할 때 까마득한 선배님이시라고. 지금도 기자들 사이에서 입김이 얼마나 세신 분인데 네가 아주 내 얼굴에 제대로 똥칠을 하는구나. 똥칠을 해. 선배님 사고 많이 쳐서 유학 보내놨다가 들어온 제 딸입니다.
자제분한테까지 패 끼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똑바로 못 숙여?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 기자 출신이거든요. 은퇴하긴 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입김도 꽤나 셌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국회의원도 언론인 출신이었나 봅니다. 남편한텐 까마득한 후배인데 정치인 되고 난 이후엔 혹시라도 말 나올까 싶어 사적으로 남편이 연락을 일절 안 하고 지냈다고. 그래도 후배 챙긴다고 좋은 기사들도 꽤나 써줬던 모양인데 딸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아까 아주 동네 미친 개처럼 짖었던 예비 며느리가 제 아버지랑 나란히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 팍 수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자네 딸이 아까 그러던데 아버지가 정치활동 열심히 하시느라 자기가 좀 덜 배웠다고. 돈 없고 시간 남아도는 집에서나 가정교육 많이 시키라고. 이참에 자네도 국회의원 맷집 떼고 집에서 가정교육이나 하면서 시간 때워볼 생각 없나? 아유 진짜 이 골때 당장 사과 못 드려?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이 어딨어 다시는이. 너 같은 거 내 며느리로 들일 생각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못하고 있어. 자네 딸 데리고 나가서 모자란 가정교육 시키러 안 갈 거야? 빨리 나와.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인 남편 후배라는 국회의원 손에 질질 끌려나가고 저희 아들도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국회의원 개차반 딸 뒤치다거리나 해주면서 승진하고 싶은 거면 너 당장 공무원 간둬. 알겠어? 일단 등신 같은 놈을 내 자식이라고. 아이고 내가 쪽팔려서 진짜.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갔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건요. 지들끼리 진짜 좋아하긴 했던 건지 집안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얼마 전 보니까 아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꼴 당하고도 네가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다. 다시 만나면 다리 몽둥이를 부셔서 쫓아내버릴 거다. 으름장을 놓고. 저도 남편 성격을 아니까 아들한테 너 다시는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데 아들은 지 아버지한텐 말 못하고 저한테 울며 불며 예비 며느리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런 개차반 같은 꼴을 봤는데 저도 차마 용서하겠다는 소린 입에서 안 떨어지고 이게 고친다고 고쳐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제 아들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데 저 역시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전 결혼할 당시만 해도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다고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저 하나만 참고 기다리면 이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후에 보면 시댁이 모질게 대한다든지 시월드라든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주인공이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초반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때는 10여 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전 패션 회사를 다니고 있던 과장이었고 그때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거래처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같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상한 모습과 본인의 일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여느 남녀와 같이 저희는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고 평상시에도 살뜰히 저를 살피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3년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남편의 경우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빚이 더 있던 상황이라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 망설여하는 걸 본 뒤엔 어차피 함께할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무슨 문제겠냐 생각이었고 제 벌이가 어느 정도 됐던 만큼 감싸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조율만 잘 된다면 결혼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자기는 어떤 부분이 계속 걸려서 그런 거야? 사실 그동안 빚도 있고 내가 벌이가 자기보다 적은 편이잖아. 그리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라 부족하게만 느껴져서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괜찮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염치가 있어야 말이지. 본인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혼자 감당해내려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엔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항상 집에 데려다 주거나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니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을 뵐 때 뭔가 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때라도 도망을 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상견례 전 먼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이다 보니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좋은 과일집에서 세트로 사갔어요. 근데 어머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는 길에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과일 좀 사왔어요. 어머 얘 요즘에 누가 과일을 사들고 오니? 난 이런 것보단 상품권이 더 낫던데. 뭐 이건 돈 주고 직접 산 거야? 아님 받은 거니? 선물로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드리진 않죠, 어머님. 제가 센스가 없나 봐요. 그래도 맛있는 가게에서 사온 거니까 식사 후에 드세요.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가져갔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니까요. 식사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이후에 제 연봉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전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이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얘랑 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자기야, 어머님 아직도 그때 선물 일로 삐져 계시는 걸까? 연락이 통 안 되시네.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되고 식당은 어디가 좋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잘 말씀드릴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그날 맛있게 과일 드셨는데 괜히 틱틱거리신 것 같아. 마음 상했을 텐데 신경 써주니까 내가 더 자기한테 미안하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 뒤로는 따로 얘기를 했던 게 없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됐을 때 다행히 잘 대화가 이어졌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속도를 내어 결혼을 진행하게 됐죠. 결혼 전엔 서로 상의하에 예단 예물과 관련해서도 맞춰서 했고 전 적당선에서 잘 드린 것 같았는데 이후 만남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물 예단도 제 생각엔 빚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다 하고 양가 도움 없이 집도 저희 힘, 제 돈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기로 하고 드렸던 거거든요. 어머님 이건 예단비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챙겨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너도 알잖니?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보단 살짝 부족하긴 하더구나. 내가 혼자라서 다행이지 시아버지 있었다면 혼쭐 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알려주도록 하마. 사실 예단을 적게 드린 건 아니었어요. 혼자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게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을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언급하시니 뭔가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어른이 하신 말씀이시니 꾹 참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결혼식도 잘 치러졌고 또 이바지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과의 살짝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엔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 이후로는 당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단 저희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시댁에 다녀온 날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 허다하게 생겼어요. 모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듣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생신 때가 되시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혼자 계신 분께서 적적하셔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며 본인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은근히 저에게 넘기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저 또한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시댁 쪽으로만 돈이 흘러가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딸로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고민을 어디 털어두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 같이 살자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집살인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은 따라다니면서 옷도 사드려야 하고 음식도 하고 아주 힘들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이런 고충을 느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갈수록 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절 비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론 더 해드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선물이나 예의는 지키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더 해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엔 오랜만에 여행을 즐기고 싶으시다면서 베트남으로 일주일 여행을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가, 이번엔 베트남 가서 마사지도 받고 음식 먹으면서 좀 쉬다 오고 싶구나. 날짜는 다음 달이면 될 것 같고 혹시 미리 예약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어머님,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다녀오셨고 저희도 이제 저축해야 되는데 저도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래,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했나 보구나. 내가 아는 친구는 한 달 유럽 여행도 며느리가 보내준다고 하던데. 아유,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걸 바랬어. 미안하다. 이만 끊으마. 저 뒤는 항상 한 달 정도는 연락을 드려도 받질 않아요. 집에 찾아가 봐도 봐주시지 않고 본인이 풀릴 때까지 다시 다른 걸 요구하시거든요. 막상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지치는 건 물론 그때 당시엔 남편이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갈수록 뻔뻔해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정도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결같이 제 편이 됐던 배우자가 이젠 어머님 편만 드니 사람들이 왜 결혼하면 남의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갈수록 지쳐가던 전 이 결혼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쯤 아이가 생겨서 제가 조금 더 참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든다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의문은 들어도 막상 끊는 게 어려웠던 점이 그 외의 것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넘기게 됐던 것 같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산 이후엔 더 챙겨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신 어머님 때문에 한 번 더 기분이 상하게 돼서 그때 아이를 낳고 가장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이 너무 예쁘죠? 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딸은 아빠 닮으면 잘 산다는데 다행이에요. 그래, 고생했다. 나도 아이 낳아봤지만 지금 가장 예쁠 때지. 그나저나 이 조리원은 얼마에 들어온 거니? 엄만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아이 낳았으니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줘야지. 2주 동안 푹 쉬고 육아하려고 일부러 여기로 했어요, 어머님. 할인도 많이 들어가서 괜찮더라고요. 그럴 돈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시어머님한테 보태줄 생각을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아이 낳아봤으니 너도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이 엄마가 고생을 하는지.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난 뒤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힘든데 돈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본인만 챙기려고 하는 어머님이 너무 미웠거든요. 어떻게 출산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 전부터 아이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물어보셨거든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줄 알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저런 말들 뿐이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요. 어머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이 낳아보셨으니까 산후조리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덤비는 거냐? 그냥 그렇다고 그러는 거지. 아, 왜 그렇게 팔끈을 해? 그동안 결혼하고 나서 섭섭하게 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계속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행을 안 보내드렸나요? 생활비를 안 드렸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당황한 남편은 상황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전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을 누릴 시간에 어머님과의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님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걸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뒤로는 일부러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않았고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듣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게 됐고 식구가 늘어난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어머님은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더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그걸 떠나 제 아이까지도 모질게 대하시니 저도 마음이 열릴 수가 없었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엔 가족 모임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비교와 훈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에도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초반에 동서를 만났을 때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윗 사람이 계속 본인 앞에서 까내려지는 걸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저도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반대로 동선 얼마나 불편할까 싶더라고요. 동서, 너무 마음 쓰지 마. 난 괜찮으니까. 한두 번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가 신경 써봤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형님,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괜찮아.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는 노력도 알아봐 주시겠지. 늦었는데 쉬고 다음 모임 때나 봐. 간단하게 통화를 마치고 나서 깊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이대로 쭉 어머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남편이랑 같이 상의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공개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뒤로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거의 외벌이에 가깝고 본가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고 있어서 그나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계속 호구처럼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를 우선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나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이젠 어머님께 우리 상황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항상 여보가 하자는 대로 지원해주고 도와줬는데 일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계속 친정에 부탁하기도 어려운데 이전처럼 다시 직장 잡아서 일하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지원 좀 줄여보자. 이제 도련님도 결혼했는데 도움 주시지 않겠어? 여보,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아니, 속으로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날 봐왔던 거야?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던 사람은 너였고 아이 낳고서 육아와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것도 나야. 여보는 일 나가면 끝이지만 난 육아에 끝이 없다고. 근데도 나한테 지금 직장을 잡으라고 하는 거야? 여보, 잘 들어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왜 애 얘기가 나와? 지금 어머님 얘기하고 있잖아. 육아? 나도 육아휴직 내면서 도와줬어. 그리고 막말로 여보가 육아할 때 뭘 도와줬어? 조금만 힘들면 바람 쐬러 나간다고 카드 가지고 나가서 힐링한 거 누군데? 남편과의 대화의 끝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육아로 걸고 넘어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육아를 하면서 도움을 아예 안 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도 육아휴직 후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쯤 다시 복귀를 했고 지금은 아이도 적응을 잘해서 둘 다 충분히 직장을 다닐 시간이 되거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몇 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가정의 가정이라면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이가 많아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알바라고 해도 꾸준히 수입이 있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항상 집에 돌아오면 너저분한 집 그리고 육아까지 해야 하는 절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더 서러웠던 부분인 어머님 문제까지 좁혀지지 않으니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친정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저도 부모님께 못할 짓인 것 같고 남편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하기로 했죠. 말로 통하지 않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생활비는 여기서 더는 지원 못해줘. 당신도 이제 나가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하면서 지원 사업 알아봐. 난 더 이상 도움 못 줘. 당장은 아니고 당신도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6개월 동안은 직장 찾던 사업을 시작하던 스스로 해. 난 지금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도 충분히 생활됐고 앞으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 편하자고 나한테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누가 시어머니 해외여행을 1년에 3번도 더 넘게 보내드리고 생신 기념일 할 것 없이 살뜰하게 챙긴 게 누군데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한테 내가 어떻게 더 해드려? 당신도 함께 벌어서 더 해야지. 난 더 이상 비교당하는 거 못 참아. 지금 어머님이 당신 일 똑부러지게 하는 줄 아시지? 지금까지 상황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일이나 구해.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당황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는 걸 알았는지 직장 구직 정보를 보기 시작했지만 일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전 어떻게 하면 이 악화된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제가 너무 남편을 오냐오냐 했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다 봐줬던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 잘 잡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또 제 잘못 같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 이 결혼 생활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시댁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직장인 월급은 될 것 같았거든요.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 아이 학원을 보내줄 것도 생길 텐데 계속 이 상황에 익숙해진다면 절대로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강력하게 나갔던 것도 있고 또 모임 때마다 저는 제 마음 먹은 대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절 욕하시던 말던 제가 정한 적정 금액을 드리면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고 부족하다 이번에 뭘 더 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남편에게 얘기를 하라며 딱 잘라버렸죠. 제 마음은 편해졌지만 점점 갈수록 시어머니의 고집은 꺾이질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건 물론이고 요즘엔 어디가 좋다더라 하시며 여행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며 달마다 50씩 더 주실 걸 요구하셨어요. 전 왜 저렇게 저희 부부에게 기대시나 했는데 도련님 쪽에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이제 아이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드리는 건 어려워요. 저희 상황 잘 아시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동안 못 해본 거 누려보겠다는 게 그것조차 힘들다고 하는 거니? 요즘 며느리들은 알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하는데 넌 그동안 여행만 틱 보내놓고 같이 가길 했니? 뭘 했니? 항상 내가 먼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나 참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하니?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둘째 며느리보다 네가 더 괘씸하구나. 돈을 좀 더 버는 사람이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욕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하나뿐인 시엄니 굶어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 거지. 뭐니 그게?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몇 천만 원 달라고 징징거리는 줄 알겠다. 그 정도까지 받아가시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고 그때 느낄 수 있었죠. 더 이상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요. 더 이상 이건 베푸는 게 아니라 호구처럼 잡혀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 선에서 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어머니만 아니면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진짜 모으는 돈도 없이 탈탈 털리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 빚도 다 갚아주고 집도 제 명의로 들어왔는데 더 이상 당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것이라면 저도 다 방법이 있었죠. 스스로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쉬움 없도록 마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어머님만 안 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되었다면 사실 초반에 남편이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관리를 다 남편에게 맡겼던 것도 제 잘못이었죠. 웬만하면 저도 다 안고 가려고 했지만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왜 제 감정과 돈을 쏟아야 할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닌 본인의 어머니만 챙긴다면 저 또한 이 가정을 지킬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 제 아이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 낭비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제 집도 지켜야 하고 결혼 후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미 많은 상처를 받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리던 용돈을 절반 이상 줄이고 여행도 기념일이 아닐 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 뒤론 잠잠한 듯 싶었는데 제가 안 해드리니까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슬슬 여행 얘기를 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론 동서가 저에게 어머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더 이상 동서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요즘 어머님이 통 입맛도 없으시다고 하고 이번에 여행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아, 그래? 동서 그럼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절반씩 해서 부담하는 게 어때? 일단 난 당장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 3개월 뒤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저희도 보태야 돼요? 제가 알기론 형님네가 좀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도움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원을 좀 덜 해주신다고. 그래서 좀 힘드신가 봐요.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딱히 마이너스도 아니실 것 같은데 형님, 제 입장에선 사실 이런 부담을 겪는 게 형님이 잘하시면 딱히 안 겪어도 될 일 같거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집에 여유가 있다고 누가 말해? 그동안 동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실망이야. 나도 여행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건데 뭐?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거 당연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대로 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도련님이랑 동서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있어? 항상 평상시엔 내가 다 하고 기념일 때만 신경 팍팍 쓰면서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동안 쌓아왔던 걸 쏟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나중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그 뒤론 귀에 들려오는 대화는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해봤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서한테 전화 왔는데 여유가 있는 쪽이 더 내야 한다는데 그게 맞아? 여보가 어떻게 조율을 좀 해봐. 도련님이랑은 얘기해봤어? 또 그 얘기야? 여보, 지금까지 우리 잘 지냈잖아.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그 사업하신다고 하셨나?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살면 트러블 생길 걱정도 없고
우리도 쪼들려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시집가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며 본인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부모님께 죄송해졌어요. 그동안 지원만 받았지 해드린 것 하나 없다는 것도 죄스럽고 우리 부모님도 못하시는 걸 시댁에 왜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많이 벌고 덜 벌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이런 트러블이 지속되다 보니 아이 앞에서 싸우는 일도 많아지고 마음에 편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월급을 받으면 필요하다고 돈을 가져가는 남편도 짜증이 나서 그 뒤론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하고 어머님께 드리기로 한 용돈은 절반을 줄여서 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절반만큼 벌어서 드리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입을 삐죽 내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제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니 모으는 재미도 생기고 얼마 전엔 투자까지 하면서 꽤나 쏠쏠하게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 통장은 남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제 화가 조금씩 풀린 줄 알고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여유도 있으니 어머님을 도와드리자고 말이죠. 그 뒤로는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더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서 살짝만 올려드렸고 남편도 제가 독하게 나가니까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대로 평화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졌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 보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동안 이제 어머님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어찌나 동서애와 비교를 하는지 제가 아내들이니 결국엔 동서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님만 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도 이제는 돈을 잘 벌면서 시댁은 하나도 챙기지 않는 맏며느리로 약간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준 건 다 어디 간 건지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니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시댁이 편할 수 없지만 전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왕래를 아예 끊을까 했지만 남편이 다시 일도 시작하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치는 느낌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쳐도 참았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로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서 여유로워지다 보니 딱히 다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망도 괜찮고 해볼 만하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며 저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냐며 얘기를 해왔죠. 사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있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그 뒤에 사업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저도 물어보고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뒀는데 얼마 뒤 어머님 댁에 갔더니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설마 했는데 그 돈을 어머님께 갖다 드린 것이었어요. 아가, 그동안 섭섭했지. 진작에 이렇게 여행 보내줄 줄 알았으면 기다리는 거였는데 내 마음이 너무 성급했다. 그동안 돈 모아서 여행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여행이라뇨? 엄마도 참, 이 사람이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네. 여보, 전에 엄마 유럽 여행 보내주기로 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 모은 거잖아. 그치?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이라니 그래서 저에게 사업한다고 돈을 받아갔던 것이더라고요. 3천만 원이 개 이름도 아니고 남편 생각해서 주었지만 결국엔 다시 어머님께로 돌아가니 더 참을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어머님께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이라고 말을 해줬죠. 처음엔 뭘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고 했던 남편이 나중엔 정말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봐줬냐고요? 봐줬다면 전 지금도 열심히 돈 벌어서 시댁에 가져다 주는 꼴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가에 가서 친정 엄마에게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동안 일을 모르셨던 분들이라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엄마,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 하나 없이 계속 어머님께 들어가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예,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돈을 조금 해드리면 어때서 그러니? 1년에 한두 번이면 괜찮지. 한두 번이면 이러지도 않지. 매달 용돈에 여행까지 보내드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어. 이번에 김서방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3천만 원도 그대로 어머님께 갔어. 제 말을 끝으로 엄마께선 제 생각을 존중해 준다고 하셨고 어머님과의 문제라면 일단 남편 측에서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해본 것도 아니었고 3천만 원이 사라지고 나니까 머리가 정말 띵할 정도로 충격적이라 그 뒤론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카드로만 생활하게 두었거든요.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도가 지나치니 부담을 느껴서 줄이자고 한 건데 잘못된 건 저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동안 참고 해줄 건 해드렸는데 폭탄은 작년 어머님 생신 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동서부부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보란듯이 명품백을 어머님께 내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는 상품권만 준비를 해갔는데 뭔가 비교가 되기 딱 좋은 정도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설마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선 저와 동서부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거기서 참을 수가 없었던 나머지 그냥 다 폭로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그 일 덕분에 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예, 너는 둘째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생일에 상품권이 뭐니 상품권이. 돈이 큰 것도 아니고 아유 명품백 정도는 돼야 맏며느리 도리하는 거 아니니?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하니 정말 내가 둘째는 며느리를 잘 얻었구나 얘. 너는 친정에서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해주시디? 그리고 매년 생일 때 왜 연락은 안 해주신다니?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요. 저기요, 지금 저희 부모님까지 건드리시는 거예요? 명품백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건 다 잊으셨나 봐요. 얼마 전에 남편이 드린 3천만 원, 그걸로 여행은 물론 쇼핑 아주 제대로 즐기셨던데 제가 이 명품백보다 못하다고요? 야,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까 니네 엄마 네가 챙겨. 거지처럼 빌붙지 말고. 계속 봐주니까 내가 그냥 머저리로 보이지? 네 애미 때문에 이혼할 거란다. 잘 살아? 어머머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가 뭐라고 지금 내 아들 뺨을.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한 상품권까지 찢긴 마당에 여기서 약해진다면 이 집안에서 못 벗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시댁 편이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절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용돈 여행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저 혼자 외벌이 한 지 꽤 됐고요. 오히려 남편은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돈만 가져갔어요. 그 잘난 아들 사실 백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 너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가, 너도 봉급 많이 올라서 월천은 우습게 번다고 들었는데. 월천이요? 그건 누구 입에서 들으셨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벌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그동안 힘든 거 참아가면서 어머님께 좋은 것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버는데 계속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부탁을 드렸던 건데 계속 동서와 비교만 해대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호구같이 굴지 않을 거예요. 그 뒤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홀가분함과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동시에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은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시댁.
그리고 남편은 겉으로만 절 생각해주는 척하며 속으론 절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 제 전화기에 동서와 도련님, 시어머님, 남편까지 한 번에 연락이 오니까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어댔죠. 전 그 사건을 터뜨리고 난 뒤에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어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라면 이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봤죠.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사실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너 그 상황 만들고 그대로 나가버리면 다야? 남편한테 뺨치고 이혼? 말 다 했어?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해? 이혼 흥분해서 나온 소리 아니야. 예전부터 생각해왔어. 난 알아서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날 그냥 효자 노릇하려고 이용한 도구밖에 더 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애는 왜 또 데리고 갔어? 네가 알아서 뭘 할 건데.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이나 해. 소송 걸 생각 죽어도 하지 말고 친권도 다 내가 가져올 거야. 아, 그리고 그 집도 내 명의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앞으로 필요한 얘긴 문자로만 해. 한 번에 끊어버리니 얼마나 숨통이 트이던지 아무것도 없이 나갈 남편이 걱정되면 어쩌나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전부 다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다정한 남편. 하지만 결국 전 효자 노릇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정말 절 사랑하긴 했을까요? 그 마음조차 의심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의 유치원은 부모님께 등하원을 맡기고 전 집으로 돌아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혼을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께 해드린 것들 말이라도 좋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질게만 대하지 않으시고 절 며느리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면 그 돈이 아까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외벌이로 계속 버티다 보니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제 짝인데 초반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갈수록 달라지는 눈빛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죠. 통장에서 계속 현금이 나가고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 돈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통장 내역은 그렇다 쳐도 블랙박스는 어떻게 핑계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귀찮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 내역들도 다 저장을 해두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빌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내 돈으로 효자 노릇한 걸로 모자라서 여자까지 있었네? 일도 안 하면서 재미는 혼자 다 보고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 그래도 그동안 산 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면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친권 포기하고 꺼져. 여보, 오해야. 진짜 몇 번 만난 게 끝이고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믿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힘들다고 해서 몇 번 얘기 들어준 것뿐이야. 근데 그 상대가 더 대박이더라. 난 그렇게 코맹맹이 소리까지 낼 줄은 몰랐는데 동서가 아주 재주가 좋더라고.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제발 동생에게 얘기하지 말아줘. 그렇습니다. 남편은 제 돈으로 동서와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사실 이것까지 제가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딱 동서였고 차 안에서 동서가 자주 쓰는 브랜드의 립스틱까지 나왔어요. 자기야, 이번에 내가 진짜 크게 하나 해줄게.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나 너무 무서워, 자기. 이러다가 다 알게 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잘 만났잖아. 우린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집사람 돈 쓰면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 집 정말 잘 살거든. 내가 알기론 장인어른이 꾸준히 지원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와이프 몰래 가서 도움 요청했지. 정말? 근데 형님은 돈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돈돈거리신데? 그냥 어머님한테 좀 해드리면 되지. 참, 사람이 지혜롭질 못한 것 같다니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린 이대로 서로 사랑하며 돈 걱정 없이 살면 돼. 사랑해 자기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단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남편의 아양 떠는 목소리까지 들으니 제가 그동안 사랑하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정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은 군말 없이 친권 포기와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급을 해줘야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밝혀야죠.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눈 감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어느 하나의 거짓말도 없어요. 여기서 찔릴 사람 딱 두 사람일 텐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겠죠? 미안하지만 저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네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찾아와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래 여보,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내가 다 포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형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도울 수도 있지. 뭐 그동안 보태준 돈 내역이라도 공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까? 그동안 여행 몇 번 보내준 거 가지고 그냥 아주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구나. 이미 끝난 마당에 또 무슨 얘기를 한다고 찾아와? 전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집안일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됐어요. 뭐 이젠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니 폭탄을 제대로 던지고 나와버렸죠. 도련님은 듣자마자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게 정말 사실이야? 내 형이랑 바람을 펴? 형도 그러면 안 되지. 동생 와이프랑...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자기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그 뒤로 도련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전 후련하게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쩜 저럴 수 있냐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솔직히 그동안 제가 참았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약과죠. 회사에 뿌린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퍼뜨린 것뿐인데 저는 제가 너무 착하게 복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이상은 할 생각이 없었죠. 사실 외도 상대를 처음 알았을 때 저도 당황스럽긴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와 바람이라니.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론 돈을 계속 빼간 시점인 것 같아서 최소 6개월은 보고 있는데요. 알고 나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불같은 성격은 아니라서 차분하게 서류도 준비하고 자료도 보관을 해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차대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제대로 서류 처리가 된 이후엔 그동안 망설였던 가족 사업을 물려받아 전보다 더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엔 아이 때문에 계속 남편을 만나야 했지만 딸이 보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있긴 해요. 종종 재결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림도 없죠. 본인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그 뒤로 연락을 하셨는데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가서 동서의 외도까지 가족 앞에서 모두 퍼뜨린 이후에 결혼 생활 중 저에게 가장 다정히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약 10년 동안 고구마 같은 시댁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사람은 고쳐 쓰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호의를 베푼 것들이 그냥 그대로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네요. 지금이라도 청산해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도 앞으로 잘 설명해 줘야겠지만 사실 남편이 그동안 아이에게도 잘 했던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가 봐요. 만나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를 만나게 하는 건
딸이 좀 더 크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친권 포기를 하게 만들긴 했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앞으로 제가 먼저 시댁에 다가가거나 남편을 용서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외도까지 들통난 마당에 전 더 남편을 받아줄 이유가 더욱 없었거든요. 가끔 자상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생활이 있는 지금이 더 삶에 대한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은 그동안 제가 빌려줬던 돈을 비롯해 위자료까지 다달이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 꼬박꼬박 잘 보내주고 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도 더 깊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서야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저처럼 시댁에 묶여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동선 그때 이후로 저에게 따지듯이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제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뒤돌고 나니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긴 했지만 제 주변엔 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사업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오히려 주변 친구들을 더 챙기기도 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지금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 얘기 들은 가장 친한 친구는 오히려 잘 갈라섰다고 얘기를 해주니 위로도 되고 좋아요. 10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들이 번 돈이라고 착각하고 본인 돈처럼 썼던 시어머니, 그리고 본인 돈도 아니면서 효자 노릇하며 외도까지 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울분이 차오르긴 하지만 이만해서 다행이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